금일 토론회는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특검 논의를 회피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고 또한 경찰의 늦장 수사 평가 및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 분의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며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정의용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유상범, 김은혜, 김영동, 신동욱, 정성국, 서지영, 강선영, 이철규, 박성민, 김종양, 김성교, 유용원, 임종득, 이다리, 김민전, 조승환, 김장겸, 이상희, 김석기, 이인선, 서범수, 이소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외부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송원석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으로부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는 정부 여당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특검 남발 정권입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7개월간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3대 특검을 사실상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2개의 상설 특검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어제 2개의 상설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어느 하나도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특검은 없습니다.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특검만 잔뜩 만들고 잔뜩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것은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측이 아닌 현실입니다. 공천 뇌물 사건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출국 금지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버젓이 라스베이거스까지 유유자적 놀러가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또 김경 의원을 몇 차례 소환하는 동안에 강선우 의원은 소환 일정도 잡지 않으면서 김경 의원의 수사상 나온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마저 벌어주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수사의 경우에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전재수 의원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뇌물수수 의혹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의 전재수 의원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지난달 26일과 이번 달 23일 두 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지난달 26일에 압수수색했어야만 할 민중기 특검의 핸드폰을
한 달이나 그냥 있다가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꾸었는지 또 내용을 아예 지웠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과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쌍특검 도입이 필요합니다. 쌍특검은 우리 정치의 검은 돈을 건절하고 클린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임준태 교수님, 최창호 변호사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를 지키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경시의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김경, 강선우, 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천뇌물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최근 행태는 역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성실히 해명하기보다는 수사를 피해 정치 일정부터 제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대통령만 믿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검 없이 경찰 수사로는 금품 수수를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마저 엿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부실 늦장 수사로 인해 비판받아온 경찰이 과연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방해이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스스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 앞에 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앞에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쌍특검을 수용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든지 끝까지 거부하며 국민적 공분과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쌍특검을 거부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용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검은 정치 보복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민주당의 뇌물 공천과 검은 후원금이라는 악습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또한 당 사무총장으로서 신뢰받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실천으로 지방선거에까지 국회의원 후원의 계좌에 입금을 정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주부터 전국의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결집된 총력 투쟁을 위해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주도하에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자 진실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 규명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그리고 주관해주신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발제를 해주시는
임준태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최창호 변호사님, 또 항상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는 참석하신 국민의힘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다 나와. 빨리 나오세요. 아 시간 그 제세야 이거. 국방위원장 빨리 오세요. 이상희 의원님 놔주셔야 되는 거야. 좀 이쁘게 잘 좀 찍어주세요. 파이팅 할까? 관찰하자. 그래. 공천내물 특검법 관찰하자. 그럼 제가 행사명을 부르면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찰하자. 이랍시다. 네, 관찰하자. 아, 네, 네. 사람이 잘 안 된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특검법. 관찰하자. 선창을 해야지. 네. 따라하지. 다시 한번 해봐요. 네.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특검법 관찰하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마치는 대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관해 주신 정책위원님께 공개로 진행하시는 교수님들. 홍 의원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그럼 다음은 발제 순서입니다. 먼저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받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Truly speaking, 저 2003년도에 모 정당의 이 계양갑 공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입성을 했더라면 저도 상당히 그 연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셨던 분들은 다 오선하셨더라고요. 그 모 정당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5년 전에 탈당을 하고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좀 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경찰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런 연조를 해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우린 좀 어려운 일이죠. 2017년도 도널드 트럼프가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를 해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당신은 FBI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이 조직의 어떤 그 리더십을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당신을 해임한다. 이게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최근에 제임스 코미의 그 딸인 연방 검사죠. 그것도 또 트럼프와 좀 신기가 불편했는지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지간이 다 연방 검사 출신인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 경찰이 그 당시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났을 때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제 학교 선배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게 제가 칼럼을 썼죠. 대한민국 서울경찰청장 제임스 코미를 좀 본받아라. 근데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우리 경찰 출신 현역 의원분들도 상당히 계시지만 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국감장에서 나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지 않고 조직한테 충성을 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하물며 검사처럼 직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법률상의 자격이나 권한이 부여된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소위 일개 경찰청장, 뭐 우리 한 100여 명 가까운 차관급 수장입니다. 지금 경찰청은 차장 체제죠. 국수본부장. 청장이 없습니다. 벌써 1년이 뭐 가까이 되도록 비어 있는데 서울청장이 하겠습니까? 동작경찰청장이 서장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그 정치인, 소위 실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병기 씨죠. 원내대표까지 지내던 분이 그 완료된 사건을 일개 동작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이나 경찰청에서 냅두는 거죠. 왜? 흔히 말해서 이러한 정치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잘해야 본전입니다. 뭐 정권 바뀌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가공인 제1호 테러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새로 지금 발족을 해서 이게 이제 국가공인 테러. 저는 뭐 국가공인 무슨 뭐 금메달 좀 표현도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 경찰이 정권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매번 바뀝니다.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동작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요원들은 그 1인당 한 4, 50건씩 사건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민생 치안 업무에도 바쁜 이 사람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면 동작경찰서장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 차장, 뭐 지금 대행처장이긴 합니다만 마음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는 받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저도 경찰인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사건일수록 하급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든 서울경찰청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이 권력은요 10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경찰 관련해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권에 좀 아쉬웠던 게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의도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좋지 않은 관행인데 결국 지금 와서 다 원상 회복하고 그때 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명예 회복이 돼서 다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 14만 정도 되는 경찰이 지금 국민의힘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제가 아는 뭐 경찰 출신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경찰국 신설에 가는 그 자체도 사실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건데 통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경찰관들 뭐 처우도 개선하고 앞으로 더 잘해. 아마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심 물론 전부는 아닐 겁니다. 경찰관들도 아마 개개인으로 정치적 성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 경찰에 대한 어떤 그 입법부에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거죠. 지금 결국 내심 아마 지금 상당수의 그 경찰관들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야당의 시절이지만 그때 좀 되도록 좀 경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이런 일로 특검까지 사실 경찰에 저는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핸드폰 뭐 이런 거 충분히 경찰은 이 포렌식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지죠.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장 입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화도 받고 아마 대한민국 경찰서장이 이 집권 정당의 실세로부터 했던 그 직간접적인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과연 미국의 FBI 국장도 하지 못하는 이런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근원적으로
한국의 어떤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뭐 경찰이 지금 수사를 늑장을 하고 또 실제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로 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또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 수사 잘못한 사람들 불려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경찰청도 이 경찰은 사실은 물론 대통령 임명하는 이 보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는요 2024년 기준으로 53명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대한민국 검사장은요 명함이 뭐라고 쓰냐면 바이스 미니스트라고 쓰더라고요. 차관급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분 보장과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들조차도 이런 정권 관련된 수사에 미온적이고 또 이렇게 안 되니까 특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전 정권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방탄하셨습니까? 지금 뭐 다 밝혀지잖아요. 물론 뭐 또 지금 특검도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기관이 더군다나 10월 달이 되면 이 경찰과 검찰 또 공소청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은 경찰이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또 제대로 된 법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정치인이 연루됐든 일반 서민들에 관련되었든 경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보다는 최하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이 형사사법기관의 그 재편 시기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방향성을 야당 입장이신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어떤 설계를 해서 다음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어떤 입법자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경찰의 이 늑장 수사는 당연히 뭐 저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제가 다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경찰청 차장 또 국가수사본부장 또 동작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은 이 임기가 수십 년이 아닙니다. 길어야 2년입니다. 정말 공직자로서 30년, 40년 근무한 이 경찰 간부들 이제는 대통령 물론 임명하셨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소신과 양심에 맞게 적절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국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국론이 거의 뭐 이분돼 있잖아요. 이건 저는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어도 이 검찰이나 경찰이 그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상당 부분의 이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이 특검이 필요한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또 공소청 앞으로 이제 중소청까지 새로운 권력기관 재편 시기에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입법자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실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앞으로 이 경찰이 이러한 사건 수사에 대한 장기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를 좀 갖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그런 표현을 하셨죠. 뭐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치안 업무에 대한 어떤 그 위상 그거 아마 약속 지킨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국의 정치인들은 저도 뭐 오래전에 이 국회 정문까지 왔다 갔지만은 너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대로 경찰에 대해서 그 위상을 세워줬더라면 이런 또 역사적 전철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차관급 대우를 받은 검찰도 이 권력 수사에 칼이 무뎌지는데 이 청장 한 명인 경찰청장만 바라보고는 14만 조직이 얼마나 권력에 휘둘리겠습니까? 흔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낮게 낮춰놔야 부려먹기 쉽다. 참 이게 대한민국 21세기에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이러한 그 민감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 경찰의 어떤 그 변화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법률가 출신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20명씩 변호사 그 출신들을 경찰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50명, 100명씩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정말 자기 신분에 대해서 또 전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도 이미 언급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마련이 된다면 이번 기회, 이번 정권에서는 뭐 정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수는 있지만 향후에라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찰의 위상,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7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수사권이 박탈당하는 참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물론 뭐 논자에 따라서는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사회적, 신분적 보장을 받으면서도 그 역할에 미흡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향후의 공소송 검사들 또 앞으로 발족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정말 시민과 국민들에게 부끄럼 없는 공직자로서 자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야당 입장에서라도 그러한 그 조직이 제대로 그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경찰은 더욱더 신념을 갖고 또 소신을 갖고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비판을 받지 않고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경찰이 노력해 주시길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도입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활용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특검의 남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사 능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이 어떤 수사에 관한 천재여서 이분이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이분이 수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력, 인력, 전문성, 그리고 평소에 이제 맞춰왔던 팀워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특별검사 한 분이 임명되고 급조된 수사 인력들을 가지고서 훨씬 더 높은 수사 성과를 낸다? 아니거든요.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혹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이랬을 때 특검이 필요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에 최초 특검이 도입될 때가 이 검찰총장 부인의 온 로비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아, 이거 검찰총장 부인 관련된 사건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국민들이 일단 의심하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사실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그 후에도 뭐 스폰서 검사니어서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특검 사건들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검찰에 가장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 특검 중에 있어서 성과를 보였다라고 평가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력과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해놓고서 성과도 별로 없는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식의 이런 특검을 폐지하고 오히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간소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옛날 미국에서 폐지한 제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나마 성공적인 특검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마 드루킹 특검 정도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남발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민주당 쪽에서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특검 하자. 이거 이제 좀 모순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최근의 특검 남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이른바 3대 특검과 그것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가지고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이거 공격성을 기대할 수 없다,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전직 대통령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내란 특검이건 김건희 특검이건 혹은 해병 특검이건 이거 윤 정부 때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한 문제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워낙에 지금 3대 특검처럼 동시에 3개의 특검을 대규모로 돌린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수사 인력이 너무 많이 차출돼 가지고 민생 치안에 구멍이 생긴다,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3대 특검이라는 게 민생 치안의 공백을 감수할 만큼 중대하고 또 그만큼의 성과를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 있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자면 이 대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뭐 스스로는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 일 이후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요동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뭐 1,500선 어쩌면 1,700선까지도 이제 뚫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 위기고 경제 위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거 자체는 또 다른 테마니까 여기선 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성과 없는 특검에다가 수백억씩 투자하는 게 맞냐? 국가 재정 위기가 목전에 있는데 이걸 더욱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3대 특검의 뭐 여러 가지 미시적인 부분 다 빼고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더 심화시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안 되니까 2차 특검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특검이라고 하는 건 공정성의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거 특검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지. 이거 유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자.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하자.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파서 없으면 없다 하고 결론 내려야 될 걸 2차로 하고 2차에서 결론 안 나오면 3차로 하고 결국은 이거 증거가 없는데 마치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치안의 문제나 국가 재정의 문제는 안 그래도 3대 특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놨는데 그걸 장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3대 특검 때문에 빠진 수사 인력이 6개월 동안 그래도 뭐 한두 달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빠져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거 170일 또 한 반년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80일, 170일 뭐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상 한 1년을 갖다가 수사 공백을 만들겠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가 재정의 부담은 그건 뭐 갈수록 더 커지는 거 뻔하고 더더군다나 하나하나의 3대 특검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3대 특검 전체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3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예컨대 이거는 뭐 통일교 게이트나 공천 뇌물이나 이런 거는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말로 특검해야 될 사항이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2차 종합특검까지 하면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결국 특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사 인력, 국가 재정, 이거는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헌금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 특검이 그랬다 치면 니들은 왜 거기다가 밥숟가락 얹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까 그나마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이 드루킹 특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 특검에 비하면 드루킹 특검이야말로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간이 최소였습니다. 그것은 뭐 배경 때문에도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뭐 문재인의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지목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해서 특검을 하고 거기다 유죄 판결까지 얻어내는 이런 특검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리가 없죠. 그때 수사기관이 지금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수사 인력은 절반도 안 됐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성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이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뇌물 특검을 할 때 있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기간을 길게 하고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대로 파는 이런 특검 수사가 돼야 된다. 꼭 드루킹 특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는 수사 인력이 100명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간은 90일밖에 안 되고 근데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보다는 수사 인력도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하지만 전문성은 가장 확실하게 갖추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런 전문가를 대법원장 혹은 대법원에서 대법관회의에서 혹은 대한변협에서 복수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한변협에서 어떤 분이 이 분야에 있어서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 출신인지 이런 정치 자금이나 뇌물 사건에 대한 베테랑 전직 검사를 최대한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특검법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수사 대상을
지난번 민주주의 특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무슨 인지사건 해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또 편파 수사 논란까지 이제 빚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과 엮어서 얘기를 하죠. 수사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소화하되 거기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특검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왜 반영돼야 되는지를 언론의 협조를 얻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 마지막 순서로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의혹이라는 유례없는 국기 문란 사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치된 현재의 수사 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 전면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가 여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헌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순치된 수사 시스템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구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성역을 타파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현재까지의 특검법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었는데 20개는 안 되지만 한 처분적 법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어서 결국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통일교 게이트라든가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 바람이 불면 누워버리거나 바람이 불기 전에도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리고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점을 담보할 만한 그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요청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월 되면 검찰은 사실상 명패를 내리고 공소청으로 변모할 예정이고 이를 대체해야 할 만한 경찰은 아직까지 그에 상응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 특검, 종합특검까지 한다고 하는데 관련 특검에서의 통일교 수사 관련에 있어서의 미판점, 의심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늑장을 부리는 그런 태도는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죄에 대한 방조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인사권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 수사 종사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과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검사들도 바람 불면 누워버리는데 경찰 수사로서 이러한 중요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또는 뇌물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아마 그 한계가 있었다. 수사의 칼끝이 정점을 향할 수 있겠느냐, 꼬리 자르기나 부실한 수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수사라는 것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 수사 시스템은 정치적 영향력에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종교단체, 정치권, 공천 로비, 자금, 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카르텔을 이루어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통일교 게이트를 보면 뭐 특정 단체, 종교 단체의 돈이 자금이 정치권 핵심부로 흘러 들어갔다. 또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뭐 거액의 현금, 뭐 명품 시계, 뭐 이런 내용이 언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자들의 혐의가 2018년경에 있지 않았는가 말경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작년 12월 말에 공소시효가 도과한다라는 것은 수사를 조금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일반 검사가 공소시효를 도과하면 벌점 먹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데 특검에서 왜 이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면죄부를 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는가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금액이 3천만 원 넘으면은 특가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만든다면 뭐 3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증발해 버릴 그럴 위험성도 있고, 뭐 대가성이 없고 차라리 뭐 그냥 선물이었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와서 나는 시계를 차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받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시계 안 차도 뭐 선물로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경합범으로 할 경우에는 일부가 공소시효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일제나 포괄일제는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이것을 동일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서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했다라고 하면 포괄일제로 해서 이론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과될 수도 있다는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강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강제 수사를 하고 기타 참고인 조사를 해서 수사의 정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참고인의 조사가 제한되거나 지연됐다, 뭐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도과돼서 사건이 사라져버리고 증발해버린다면 이러한 사건은 뭐 정치적 의혹만 남고 정치적 공방만 남는,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특가법 또는 뇌물죄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31조에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제공된 금품이 통일교로는 단체에서 나왔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사후에 또 1인당 후원을 함에 있어서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게 정교분리 원칙에 훼손된다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로 보이는 분이 장관직 사퇴하셨지만, 이제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새로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지도 않고 혐의가 벗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진행된다는 것이 미흡한 수사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는 분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를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수행해야 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의미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아마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어떤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에 접근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뭐 정교분리라고 해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면 종교적 자유의 보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세속적 권력에 결탁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정치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정법을 위배된다면 종교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또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포기라는 것은 자의적인 수사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참 국가기관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공천 뇌물사, 우리나라 조선시대 매관 매직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으로 배지를 산다라는 정근대적 악습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지는 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입헌주의와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공천 헌금이라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자본에 의해서 오염된다는 것은 21세기형 매관 매직이며 우리 헌법 질서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절대 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의원 김모 시의원이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하고 텔레그램도 수차 재가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증거가 사라질 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늑장 수사가 직무유기라는 그런 결과로 초래된 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미서중할 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할 때는 우선 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강제 수사를 취한 다음에 참고인 조사하고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수사의 기본을 놓친 것이 아닌가. 출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입국을 했으니 망정이지 입국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런 꼬리 자르기식 또는 하위직의 입만 맞춘 수사 이런 것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니까 최근 언론에 의하면은 돈을 주고받고 한 다음에 돌려줬다는 말도 있지만 쪼개기 후원을 또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에 있어서 이 공천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고 할 것인데 이런 매관 매직식의 공천 헌금이 일어난다면 정당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붕괴, 신뢰 붕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이런 것이 꼬리 자르기 위해서 휴먼 에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 에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공천 후보자 관련 금품 수사한다는 것은 공선법에 처벌 규정이 있고 정치자금에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면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주고받았다 한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휴대전화를 조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하거나 하는 또 그리고 도피성 출국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초동 수사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실 수사의 정황이 뚜렷한데 이런 수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 시스템에 10월이 되면 검찰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굉장히 현 수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마비되는 순치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합수본이 됐다 하지만 특정 성향이라는 사람이 있고 검찰 인사가 낮지만 특정 성향인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현직 또는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고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라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일반 검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종속되지 않은 특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은 이제 14만 경찰이 수사하는 분들 한 3만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권 독립을 그동안 외쳤고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달라고 외부에서는 외치지만 과연 꼬리만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공수처도 수사관 검사들이 대부분 경력이 짧고 태생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수사기관의 고의적 태만, 정책 편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역 없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특검뿐만이 아닌가.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사법적 심폐소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명운을 걸고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인력이 들어간다는 비판, 신천지도 끼어들어가야 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의 생존의 문제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지휘법권의 정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토론회가 이렇게 크게 될 줄 모르고 개인적으로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발표문을 적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참석자분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의 한계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던 검찰 수사의 한계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우리 임준태 교수님과 최창호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 특검은 언제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적확하게 지적해 주신 장영수 교수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토론자 세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까지의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대선 장관 특검과 같이 소위 이 정치권 양쪽을 겨냥을 할 때 항상 특검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사의 주재자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인사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권력을 향한 수사,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이런 소위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3대 특검,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야당을 향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봤듯이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소위 공천뇌물 특검의 경우에는 그게 어느 쪽으로 특히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 어느 쪽을 향하게 될지는 모른다. 다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했으니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신천지 특검? 그래, 처음에는 도대체 물타기라고 해서 이걸 거부를 했지만은 신천지 특검도 해도 좋다. 다만 두 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시키자. 신천지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에 가동시켜가지고 어느 쪽이든
각자가 제한된 수사 범위 내에서 마음껏 수사를 하게 해라. 그게 우리 당을 향한 칼날이어도 좋다라고 해서 이 소위 2+1 특검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경찰의 수사 상황에서도 보듯이 이거 가만 놔두면 통일교와 관련된 전직 해수부 장관의 사건은 안 하고 그냥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신천지와 관련된 소위 입당 의혹 이런 것만 수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된다. 우리가 이 2+1 이 소위 쌍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권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 또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검은 돈을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양특검을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세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의원님들 혹시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최창호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수사가 한창이고 특검도 지금 도입 직전에 있는데 사실상 출마 선언에 가깝게 지금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오만의 반로이고 또 이미 무혐의 결정문을 통보받은 듯한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어서 저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이춘석 의원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국민들 앞에 버젓이 비리 의혹이 터지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탈당이나 제명을 통해서 권력을 잃었을 때만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치주의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선거사범 수사를 하더라도 대검 공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할 때는 여야의 뭐 입건수를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거나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삼배특검 권력을 잡은 측에서 삼배특검을 했고 또 종합특검을 하고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살아있는 권력, 공정성을 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막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번에 뭐 통일교 사건이나 또 공천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은 특검으로서 해야 국민적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무혐의가 된 것처럼 또 무죄를 받은 것처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상 맞는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국은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요새 보면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해서는 안 될 특검은 하고 해야 될 특검은 안 하고 그게 이제 딱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성공적인 특검은 이제 드루킹 특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드루킹 특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특검 수용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왜 수용 의사가 있었느냐면은 제가 지금 추론을 해보건데 특검해도 자기들한테 좀 불이익한 게 없을 거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이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추미애 의원이 당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모른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자기네 그 내부의 그 잘못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김성태 그 당시 원내대표가 목숨을 걸고 이제 단식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나올 게 있겠나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 특검을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하나는 허익범, 하나는 임 대검 차장이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성향이, 허익범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온순하고 임 그다음 대검 차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허익범을 이제 낙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허익범이 꼼꼼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은 파주 창고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내가지고 결국은 김경수가 이제 낙마를 이제 하고 구속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느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지금 공천 뇌물 비리는 김병기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통일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왜 거부하느냐? 너희들 뭐 약점 분명히 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거리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너무 착해요. 자, 이름이요. 우리는 공천 뇌물. 자, 여야에 혹시 문제 있으면 우리 당도 깨끗하다 털자. 공천 뇌물이라는데요. 저 강선우, 김병기 뇌물특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통일교, 전재수 통일교라고 붙여야 됩니다. 전재수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 전재수가 4천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2개로 터져 나온 것이고, 정교 불린이 이것보다는 사실은 해저 터널이라는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로 의율할 수 있고,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통일교를 꺼내면서 갑자기 신천지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거 해야 된다라는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목사는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 종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드디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목사의 말은 지나쳤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도 드디어 칼을 뽑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신천지 부분 이든 통일교든 다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이 정교 분리 이쪽으로 가면서 전재수는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전재수 통일교 특검, 그리고 강선우, 김병기 공천 뇌물 특검 이렇게 가야 된다. 공천 뇌물 특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착해서 이름까지 써서 이러는데, 민주당은 우리 사정 안 봐줍니다. 호시탐탐 물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때 드루킹은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식 중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됐으니까 뭔가 이 문제를 풀고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사실 자기들로서도 진실을 몰랐던 것도 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중에 교체가 됩니다. 그쪽이 원내대표.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에 통 크게 한번 받은 건데 그때 이제 엄청 당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당한 기억이 있어서 안 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너무 일반론으로 가서 우리 깨끗하니까 털어봐 이거보다는 얘네들이 진짜 나쁜 거를 더 좀 아프게 찝고 그렇게 포커싱을 조금 더 좁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우리 임준태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그 오늘 발제 제목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대로 좋은가? 이 의미는 경찰에 아직 전문성과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뭐 전문성 면에서는 100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의지 면에서는 상당히 뭐 낙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춘석 차명계좌, 양평면장 독직 가혹행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김병기, 김현지 공천 뇌물 비리, 전재수 통일교 게이트, 이 모든 수사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늦장 수사가 문제고, 일선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경찰 수사를 쭉 보면은 일선 민생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수사 경찰관들이 격일제 근무를 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수사 언제 합니까? 그리고 이 수사하는 경찰관들한테 무슨 데모하다 하면 막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수사가 1년, 2년, 3년 걸리는 겁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하면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아예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우 개선도 좋고 청장을 차관급을 장관급을 하다 그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처우를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일선 경찰 수사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시간 내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지휘권 보장뿐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몇 개 주문만 고치면 돈도 안 들이고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 지시를 하더라도 지금 그냥 1년, 2년 가니까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빨리 해서 보내라 그러면 그런 지휘권이 있어야지 그게 명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수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경찰의 처우 개선도 좋지만 전문성, 독립성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우선 당장 민생 범죄 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게 하려면은 검사들의 수사 지휘권을 좀 복귀시키는 게 어떠신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검찰 쪽에도 많이 관련된 어떤 그 학회 활동도 하고 또 독일이나 미국이나 공부하면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도에 영국 경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가 86년도부터 이 기소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검찰이 걸어왔던 길과 영국 경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또 보안 수사권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향후에 저는 경찰이 이 권한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통제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적어도 이 기소 단계에서 기소를 원활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참고인 조사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에 대한 리콰이어먼트라고 그러죠. 수사에 대해서 부족해서 내가 기소를,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독일이나 미국 마찬가지면 사실 협력 관계가 많아요. 왜? 경찰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잘하려면 경찰 단계에서 이 증거 수집이 완벽하고 또 95%의 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경찰과 검찰은 서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우리 계시지만 경찰과 검찰이 협력 관계가 안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도 이 양 기관이 정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이 협력하고 또 검찰이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 법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명하복 관계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구시대적인 어떤 접근식이라고 보여.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수사를 잘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소를 잘하는 이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찰이 이제 불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플리바겐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경찰이 검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너희가 마음대로 그 재량권을 발휘해서 다 문을 닫아버리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이 경찰도 자기가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받으려면 검사하고 협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저는 당연히 보충하고 보완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예, 우리 장영수 교수님께
예, 지난 우리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사실은 국민적 공감이 커졌고 우리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면 우리 문제 제기라고 나섰는데 지금 최근에 그 김용이라는 사람은 대장동 사건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죄는 검찰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증거인멸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항소 포기도 특검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교수님 입장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특검의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자. 이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모든 문제를 특검 대상으로 삼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특검의 남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특검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용 씨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이제 이분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일단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석 허가를 내주면서 출판 기념회나 기타 활동하지 마라.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보석 허가를 내줬으면 일단은 재판 중인 상태고 말하자면 최종 확정 판결은 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재판 진행 중에 대선에 입후보하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건 김용 씨건 혹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지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건 김용 씨 문제보다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전직 국무위원들 같은 사람들은 왜 유죄 추정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시간 2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뭐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 더 하고 싶은 질의와 토론은 있겠지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준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당의 경우에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다른 주장을 하기가 어렵고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안수사권이라든지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부분들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뭐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정도에 불과한데 결국은 형사사법 체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하는 그게 가능한 구조가 가장 최상의 그 형사사법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우리가 의견 개진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 국민들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그 임준태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최창호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